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로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을 하루 앞두고 전남 나주와 광주를 방문하며 5.18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광주교도소 같은 그 독방에 수감되기도 했던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찾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유세를 하며 중도층과 젊은층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자, 정치권 또 대선 소식 이모저모. 오늘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분석해보고요.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 60분 동안 대선 전국 분석해보겠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정오 무렵 가장 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최대 정체 시간에 접어든 지금 시간 여유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경기 근교 이동량도 많은 편인데요. 멀리 이동하신다면 특히 충청권 통과해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어렵겠습니다. 먼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충청권 정체가 길어져 있는데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 사이 18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옥산과 남청주 부근에서도 짧게씩 주춤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경기권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순산터널까지 막혔다가 더 가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건너기까지 11km 구간 정체고요.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 60번 서울 양양선은 한 구간의 정체 길이가 긴데요.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한 번에 12km 구간 밀리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총 정체 길이가 22km로 서창 분기점과 군포에서 각각 3, 4km 구간씩 막혔다가 마성과 양지터널 사이 8km 구간 통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수도권 안쪽에서 이동하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오늘 경기 근교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은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부터 자유로까지 18km 구간이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후계자들입니다. 후계자. 네. 뭐 가업을 잇거나 기업을 승계받거나 뭐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오늘 후계자들 누구누구를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네, 먼저 스포츠인데요. 이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는 이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죠. 예. 그의 아버지 이종범 KT 위즈 코치가 이 바람의 아들로 불렸기에 따라온 별명인데요. 이 현지 시간 13일 4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이 3런을 친 이정후 인터뷰 가져왔고요. 예. 기업 후계자들도 눈에 띕니다. 이 동원그룹 3세가 동원산업에 입사해 그룹의 뿌리격인 이 참치 원양 어선을 탄다고 합니다. 이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현장 경영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오너가의 원양 어선 승선이 이번으로 3대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자동차를 앞세워 할아버지인 정주영 선대 회장이 이끈 중동신화 계승에 나섭니다. 산업구조 재편을 꾀하는 사우디에 이 생산 거점을 마련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중동 붐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네. 자, 후계자들 3명. 첫 번째 바람의 손자 이정후. 본인 그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에 만족한답니까? 아무래도 이 바람의 손자라는 멋진 별명이 미국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저희 기자와 만난 이정후는 사실은 이 바람의 아들로 불린 이종범 KT 위즈 코치가 아버지인 덕에 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어릴 때는 부담이 컸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허. 이정우는 프로에 와서 계속 그렇게 불리다 보니 익숙해지기는 했다라면서도 이 미국에서는 영어로 그랜드 선 오브 윈드 이렇게 들으니까 새로워서 좀 멋있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 2년 차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정우의 인기는 독보적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이 51번 이정후 유니폼일 정도예요. 네. 인기에 힘입어 이 구단은 올해 한글 유니폼도 출시했습니다. 팬클럽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주도로 결성된 이정후 팬클럽 훌리건스도 등장했는데요. MLB 공식 웹사이트인 MLB.com은 최근 이정후를 샌프란시스코의 슈퍼스타로 꼽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같은 이 스타들을 영입하려다가 번번이 놓친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 선수 덕분에 마침내 갈증을 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젊은데 너무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인기에도 이정후는 관심에 들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이정후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매 경기를 열심히 뛰다 보니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관심에 보답하는 방법은 좋은 성적을 내는 것뿐이다라고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정우가 어깨 다쳐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 전날 이정우가 지난해 큰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정우가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외야까지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이 피부색도 또 쓰는 언어도 달랐지만 그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정후리를 힘차게 연호했어요. 네. 이정우는 환호에 보답하듯 4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5호 3런을 쳤습니다. 근데 그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 판정이 좀 문제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선수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이정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원래 스트라이크 존에 영향받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 최근 뛴 많은 경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판정이 나와서 저 역시 흔들린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지나간 건 빨리 잊고 앞으로 할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경기가 없는 날은 어떻게 보낸대요? 이동이 워낙 많잖아요. 이정우는 다음 날 홈 경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집에서 지내고 이 원정지로 이동해 휴식일을 보낼 때도 거의 방에서 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뉴욕 원정 갔을 때는 딱 한 번 나가서 구경을 해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도 뉴욕은 생전 처음이라서요. 예. 자, 두 번째 후계자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손자죠. 맞습니다. 원양어선 탄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의 장남인 25살 김동찬 씨는 다음 달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 어획 현장 경험을 하러 갑니다. 동원산업은 해마다 해양수산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 일부를 이 원양어선에 태우고 있는데요. 통상 원양어선 조업 기간은 1년 정도지만 이 신입사원은 2-3달 정도 현장을 겪은 뒤 이 연락선을 타고 국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25살이면 신입사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공개 채용을 통해 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에 입사했고요. 김 씨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후 동원산업 해양수산사업부 운항팀에 배치됐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부서냐면요. 이 동원그룹 핵심 사업인 참치 원양어선 선단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김재철 회장부터 3대째 모두 원양어선을 타는 게 어떤 가풍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재철 명예회장은 이 부경대를 졸업한 뒤 바다에 나가 이른 나이에 선장을 달았습니다. 이 마도로스 김 또 캡틴 킴으로 불렸던 그가 투자를 받아 이 사업을 확장한 게 현재 동원그룹의 뿌리가 됐습니다. 네. 김재철 회장, 명예회장의 아들 2대째도 탔대요? 그렇습니다. 김 명예회장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이 30여 년 전 입사했을 때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네. 또 둘째 아들 김남점 회장은 신입사원 시절 참치캔 생산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청량리 도매시장 영업사원 등으로 현장을 뛰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알아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세 번째 후계자는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그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14일 사우디 내 자동차 제조 허브격인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의 중동 지역 첫 생산 시설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 부지에서 이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법인은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 법인입니다. 뭐 세계 곳곳에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중동의 자동차 생산 기지다. 뭔가 좀 낯서네요. 네, 사실 중동은 현대차 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이에요. 이 정주영 선대 회장이 1976년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불리는 이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 건설을 수주했거든요. 이 중동 건설 붐의 서막을 알린 이 대형 프로젝트로 현대차 그룹은 중동 신화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번이 착공식이면 실제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내년 4분기 10월에서 12월가량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5만 대 규모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를 홀류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도 기존의 그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뭐 비전 2030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조업 뭐 이런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거랑 이제 서로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30%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현대차 말고 다른 회사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현대차 외에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또 사우디의 첫 자국 전기차 브랜드 시어 등도 이 사우디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후계자를 키워드로 한 세 가지 뉴스 정리했네요.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자리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은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제주 24도, 대전, 광주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편이라서 체감상 조금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며 예년 이맘때의 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부산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고요. 마성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후보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강원권이죠. 새마을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지역에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진천터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불편합니다. 하남 방향 일죽 부근의 정체는 사고 때문인데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월계 1교를 지나서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도봉 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5선 국회의원 지내신 민주당에 오래 계셨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이상민 전 의원 모시고 대선 전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장 내일 선거 투표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안 되겠죠?
제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안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당장 굉장히 좀 뭐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17일 남았는데 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그런 걸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보다는 손을 이렇게 같이 응답을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끝까지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장 그 가장 최근 뉴스인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 탈당 선언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일찍 결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이 돼서 파면됐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으로도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좀 국민의힘이 황골탈퇴를 하는 첫걸음의 모습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또 당내 사정은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또 강력히 또 지지하는 그룹이 또 있고 이분들을 또 외면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도부 입장에서나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이렇게 손을 긋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제 당을 좀 당적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늦게나마 그래도 안타깝지만 예.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민심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요?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예. 어쨌든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정치 세력이니만큼 예.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비상계엄과 절연을 해야 되고 그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끊어야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는 좀 국민에 대한 도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뭐 표로서 생각하고 한 거는 뭐 직접적인 목표가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 이렇게 정리하겠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했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윤 전 대통령 계속 변호하고 있는 이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되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급합니다. 뭐 이표 저표 뭐 이렇게 막 가릴 형편이 아니고 더구나 저희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좀이라도 된다면 그 모으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 쪽 세력을 뭐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석동현 변호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좀 변호를 위해서 애썼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또 청년 국민 대변 변호인단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청년 쪽에 일정 부분 세력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근데 그냥 단순한 변호인일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이게 계엄이 그냥 국민들한테 일깨우려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했을 뿐이지 뭐 총 쏴서라도 데리고 나와라는 등등의 지시 전혀 한 적 없다라는 사실상 지금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 논리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석동현 변호사가? 하여튼 제가 그 석동현 변호사가 중앙선대에 참여한 경위나 배경은 뭐 정확히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하여튼 어쨌든 뭐 그랬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급하다 보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 뭐 그래 제가 더도 선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번 대선이 그 계엄 때문에 만들어진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시작이 되는 대선인데
그나마 국민의힘의 이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네. 이 후보 경선이 뭐 8강에서 4강, 2강까지는 뭐 나름 뭐 좀 그 절차를 밟아서 잘 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이 무슨 새벽 무슨 이상한 행동들 등 때문에 뭐 막상 그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이 지금 뭔가 컨벤션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1% 여론조사라도 높은 그 인물이 있다면 경쟁력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항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충정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를 영입을 하려고 했고 본인은 뭐 극구 출마의 뜻을 고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 들어오면 단일화하겠다고 하니까 여권 조성이 돼서 설득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절차는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됐죠. 부적절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설사했어도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요. 실패했지만 또 상처투성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과오를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아주 뼈저리게 각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파가 지금 계속되는 게 사실 그 새벽에 그 소동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는 행동 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뭐 탈당해버리고 당을 향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도부의 뜻대로 뭐 했다가 됐다든가 상처투성이라도 또 뭐 실패했어도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게 바로잡는 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또 자체적으로 바로잡았거든요.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건강성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건강성이 아닌가. 어쨌든 지도부가 어떤 뜻을 해서 그렇게 몰고 갈지언정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절차적인 부적절성에 당원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뒤엎고 바로잡은 것은 국민의힘이 저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그냥 일극체제 뭐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어쩌면 뭐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건강성이 아닌가. 그건 이제 당원들의 힘이고. 예. 앞으로 그것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나아갈 개혁의 방향이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홍준표 전 시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홍준표 시장님하고는 제가 초선 때부터 잘 알던 그렇죠. 호용호지하던 사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번에 뭐 경선에서 안 된 건 본인이 저기 어쨌든 표를 못 얻어서 안 된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하면은 그 원인도 사실은 또 당대표도 또 대선 후보까지 여러 번 한 홍준표 저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책임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죄 뿌리듯이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이러지 못할 망정 그냥 미국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건 볼상이 사납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 누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그 홍준표 시장이 엄청 그 비난을 했잖아요. 비판했죠. 총선을 말아먹었다고. 근데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당이 필요해서 부른 분이고 그분 때문에 뭐 총선에 졌는지 안 졌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한테 책임을 몽투 지우고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하는 것도 안 좋다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의 그런 행동은 후배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굳이 그렇게 좀 표현이나 그런 행동을 보여서 상처를 더 깊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본인이 이 국민의힘의 말씀 볼수당은 아니었어요. 지도자까지 한 분이고.
근데 아무튼 뭐 계속 그 글을 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수십 년 이 당에 이제 자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당에 이렇게 계속 그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그 의원들은 도저히 이제 글러먹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평가. 홍준표 시장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대표까지 한 분이고 네. 대선 후보도 지금 몇 번째예요. 네. 저 비주류면 저같이 최근에 입당한 새내기 당원이 비주류지. 뭐 지금 그 최근에 입당을 스스로 언급하셨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 쪽 이쪽 계시면서도 물론 상대당이지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진짜 당에 입당해서 보니까 좀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죠.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대비가 되는 건 네. 우선 왜 국민의힘에 모였는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그죠. 민주당보다는 얕고 그냥 권력을 쫓아 계속 모여 있는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심하고 저 명망가 중심들에 이렇게 모여 있는 말하자면 그런 자유클럽 뭐 이런 그렇게 근성이 좀 그러다 보니까 약하고. 또 프로의식이 좀 약하고 물론 뭐 강점도 있죠. 좀 리버럴하고 조금 더 좀 순박하고 예. 뭐 이런 점들은 있는데 양순하고 예. 뭐 극렬하지가 않고 뭐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좀 그런데 또 한편 제가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전을 방문을 했는데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저 민주당의 개딸 못지 않는 아주 열성 당원들. 예, 좋게 말하면 열성이고 강성이고 어쩌면 좀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이는 극렬 당원들. 예, 당원들이 좀 있어요. 예. 저쪽도 민주당이 아주 막 개딸들의 그런 모습들이 진짜 견디기 어려워서 뛰쳐나왔는데 예. 여기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건 이게 한국 정치의 큰 병이고 결함이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게 극단적인 양진으로 그러니까요. 치닫게 되고 네. 정치인들이 이제 또 그런 극단적인 당원들을 극단적인 그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정치적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네. 그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아직까지는 지금 선거운동에 합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지금 태도를 약간 바꾸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하셔야죠. 당연히. 저는 제가 직접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도 또 했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그 비대위원장이어서 저 입당하는 걸 아주 품격 있게 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젊은 거기도 이제 신입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뜻을 잘 생각을 해서 이분하고 좀 뜻 맞춰서 하면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정치적 경력의 차이도 있지만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경선 치르면서 뒤에 빠져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계엄도 해제도 주도했고 탈핵도 주도했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참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공간이 일정 부분 예, 생기니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할 말이 있죠. 뭐 계엄도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나마 계엄 해제에 참여를 했고 예. 또 탈핵도 했고 오히려 니네는 부패 세력 아니냐.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후보만 비교해도 거기는 저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부패 비리 의혹 사건으로 예. 여러 건의 피고인으로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6년인데 뭐 비리의 의혹이 된 거 하나도 없고 참모들도 없다. 저긴 돈봉투당이고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 왔다 갔다 했다는 뭐 이런 걸로 쌈을 하면 할 얘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저랑 그 인터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판세도 안 좋은데 경선 과정도 아무튼 좀 매끄럽지 못했고 마지막 그 새벽 그 난동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홍준표 전 시장 이러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저러고 있고 계속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뭐 이 컨벤션 효과도 막 크게 누리고 그래도 어려운 판이 하나하나 이그러져 간 것만 지적했거든요. 네. 이제 남은 건 이제 없습니까? 이제 남는 건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경선에 참여했던 그 후보들이나마 남아 있는 분이 이제 한동훈
한덕수, 예. 뭐 홍준표 시장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고 자기 탈당까지 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분이니까 뭐 말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이분들이 좀 적극 참여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경선에 참여했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내부 결속이 우선 급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자 입장이니까 약자가 강자와 싸움하는 데서 있어서는 연합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예. 남아 있는 이준석, 뭐 다른 정치 세력 이낙연 뭐 대표라든가 이런 총리라든가 이런 하고 대연합을 할 수 있는 예. 모티브를 만들어야죠. 예. 그 정치력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가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 연합정부의 구성과 운영까지도 하겠다. 이런 정치적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해서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렇게 여러 정치 세력들이 예. 극단적인 대립만 하고 너는 안 돼 배타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같은 건 해낼 수 있는 정치력, 정치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뭐 방금 언급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유권자들 만난다고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 것도 고사했지만 참조연설도 고사했대요. 아마 이제 저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쭉 인생의 역정은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것이고 사실 이번 선출직에는 처음 도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거리에서 또 대중 연설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심적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자신하고 잘 안 맞고 참 잘 못할 것 같고 뭐 다른 일이야 행정이나 예. 국정을 끌어가는 건 예. 뭐 잘할 자신이 있는데 대중 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본인하고 잘 안 어울린다 이런 거지 뭐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그 캠프에 있던 이정현 대변이나 이런 분들은 대거 합류했죠.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예, 예. 아니 아무리 공직자 출신이고 조심스러워도 국회에서 의원들 맞상대해서 막 소리도 지르시고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왜 뭐 유세 하나 못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핑계 갖고 별로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오랜 공직자로서 굉장히 그런 예. 오래 몸에 배인 사람 입장에서는 예. 대중연설 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 선거 나왔을 때 그 2004년도 처음 나왔을 때 명함 주는 거 자체도 굉장히 예.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예, 걷어들인 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 이런 거에 알겠습니다. 이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연합을 언급하셨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함께 할까요? 저는 지금은 뭐 이준석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선을 긋지만 상황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딜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되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 국민의힘의 자신을 또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요. 예, 저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정치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혼자 완주하는 게 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서 자기 위상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딱 고개를 숙여버리면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양대 정당의 정치 세력의 지금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이죠. 제3 세력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저 여러 정당이 다각화하고 다변화하고 해서 하는 건 바람직한 모델이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연합을 하는 거죠. 당대 당끼리 연합을 해서 정권을 집권을 하면 뭐 연합정부 연정의 형태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면 저는 충분히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연합정부라면 뭐 개혁신당의 뭐 내각의 일정 부분을 함께 한다든지 그렇죠. 뭐 예. 구체적으로 그런 상상까지.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표가 얼마냐가 이제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집권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저 말하면 비주류로서 예. 빙빙 도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오히려 주류로서 참여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내각의 일부라도 떼어줄 각오가 돼 있대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정치 공약 중에는 예. 분권과 뭐 균형 발전, 지역의 예.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 있으면은 그건 분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거는 중앙 정치도 똑같죠. 그런데 이런 연합과 이른바 단일화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단일화해도 못 이기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정신 나갔다고 단일화할까요? 단일화를 해서 못 이긴다는 아니, 그거는 할 수는 없죠. 지금 그건 뭐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어. 예. 우리 만약에 되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 그냥 그만두자라면 선거 유세차고 뭐 선거운동을 길거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까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도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은 그냥 거의 호솔단신 개인 아니에요? 무슨 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미래당인가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당에서 전병헌 대표가 당 대표를 하고 있고 나름의 또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를 또 총리를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이 저분이 좀 그 국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또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좀 남아있던 분들마저도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만나고 막 이런 모습 보고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도록 오히려 되도록 바라는 분들이 있고. 예. 알겠고요. 자,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민주당은 지금 거의 부자 몸조심식으로 이재명 후보는 거의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말실수 본인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말실수 한 적이 지금도 여러 번 있고 뭐 있어서 그런 거를 줄이려고 하는 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으나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될 거다. 돼도 압도적으로 된다. 이런 그 자만과 오만과 하여튼 그런 자신감이 예. 과잉으로 넘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뭡니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방탄복.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아니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번 피습도 한번 당했었고 좀 안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그러면 소리 없이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정치 선전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상술처럼 마케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탄벽인가요? 유리인가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썩 근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하도록 하는 그 법 개정 문제.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일단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걸 말로 30건 정도 가까이 줄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법 폭주했고 정부의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훼손한 예산 삭감을 했고 이렇게 횡포를 부렸는데 거기에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그것은 괴물이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 지금 행동으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말씀했던 대로 유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이 했다고 예.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그 재판의 판결에 경위를 파악하겠다. 특검, 국정조사, 거기다가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막 압박하고 결국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받은 그 재판 재판을 날짜를 미뤘죠.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고 예. 그걸 미루라고 해야죠. 예. 또 거기다가 첫 번째는 대선 이후로 미뤘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유재명 후보가 되면 임기 중에는 형사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한다. 정지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예 공직선거법의 그 행위 부분을 삭제해서 허위사실 공포죄의 부분의 행위 부분을 빼서
나중에 면접 판결을 받도록 예. 이런 어쩌면 나쁘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국회 입법부에 절대다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괴물이 될 것이고 부패 생태계가 고착화될 것이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 그걸 막을 도리는 그런 악법을 막는 건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소수당이 막을 수도 없고요. 예. 그러면 이걸 막는 메커니즘은 헌법 체제에 맞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그걸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저희들이 설파를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뭐 법안을 발의하고 여기까지는 해놓고 진짜 밀어붙이진 않고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밀어붙여야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해봤자 거부권 행사 될 테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예.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선거법 재판만 해도 대법원이 뭐 서둘렀다 아니다 뭐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만 안 했으면 대선이 2년 후에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적 절차로 봐서는 출마도 못하죠. 출마 못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진짜 똥볼 차서 당도 국가도 나라도 진짜 국민들도 어렵게 했죠. 예. 그 과오는 굉장히 중대하고 그 책임을 본인이 저 대통령으로서도 파면됐고 예.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700여만 표의 지지표까지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알겠어요. 저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기의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자 사실은 대통령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 정치에 지금 일그러진 모습, 예.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이런 양진으로 놓이게 된 주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다 퇴장해야 되는데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장했으니까 저 이재명 후보만 퇴장을 하면 딱 예. 정리가 됩니다. 자, 이상민 전 의원 구상하시는 대로 광범위한 연합정부의 구상으로 대역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전 의원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남 하청일이 부르는 과수원길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